지금부터는 셀프 출원에 대한 셀프 출원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상표가 이렇게 중요하다, 상표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싸우고 있다라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어, 설명을 드렸던 이유는 바로 이 셀프 출원에 대한 필요성을 여러분들께 상표의 필요성을 설명드리기 위한 거였고요. 자, 그러면 어, 이렇게 앞에서 중요하다고 말한 상표 출원인데 그냥 변리사한테 맡기면 가장 편리하겠죠. 여러분들께서도 뭐 누구나 특허법인에 방문을 해서 변리사와 상담을 받고 저 이렇게 상표 출원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뭐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분들이라던가 상표를 쉽게 접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이렇게 변리사를 찾아서 방문을 해서 어디를 찾아가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어, 제가 그냥 혼자서 할 수 있는 출원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렵지 않아서 제가 다른 강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노트북을 가지고 지참을 하신 다음에 창을 같이 열면서 홈페이지 접속해서 공인인증서 지참하셔서 실습을 하는 그런 강의도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들 어렵지 않게 실제로 그 강의를 통해서 출원까지 완료를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상표 출원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여러분들께 직접적으로 돈이 될 수 있는 영상입니다. 상표 출원 한 건당 변리사한테 의뢰를 한다면 뭐 수십만 원의 변리사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직접 하게 되면 특허청에 특허청 수수료만 납부를 하시면 되니까 직접적으로 여러분들께 돈이 될 수 있는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집중을 잘 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특허 고객 등록입니다. 특허 출원을 하기 위해서, 상표 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특허 고객 등록이라는 거를 특허청에다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 부모님께서 다 출생신고를 하듯이 특허청에다가도 출생신고를 해주는 비슷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특허청에서는 모든 사람, 모든 국민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냥 특허를 출원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최초로 특허나 상표나 디자인 이런 지식재산권을 출원을 하려고 한다면 그런 특허 고객 등록이라는 절차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 인감 또는 서명 이런 서류들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손으로 종이에다 사인하셔서 이거를 카메라로 찍어서 뭐 JPG 파일로 사이즈 4cm 바이 4cm 이렇게 해서 업로드를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 서명 파일만 준비를 해주시면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요. 여러분이 본인임을 인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요. 특허청 네이버에서 가장 먼저 특허로라고 검색을 합니다. 특허로를 검색을 하시면 네이버의 첫 화면에 그냥 특허로로 가는 링크가 뜨게 되고요. 그걸 누르시고 처음 특허로에 접속을 하셔서 오른쪽 상단에 보면 특허 고객 등록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표시되어 있는 이걸 클릭을 해주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특허 고객 등록을 누르면 제가 이제 앞으로 특허를 출원할 사람입니다. 혹은 뭐 상표를 출원할 사람입니다. 라는 거에 대해서 등록을 하는 절차를 수행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요한 서류는 인감이나 서명인데 그걸 파일로 가지고 계시면 되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국내 자연인을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사를 대표해서 회사의 명의로 특허나 상표를 출원하려고 한다면 뭐 국내 법인을 선택을 하셔도 되겠지만 일단 소상공인이라는 가정하에서 저는 국내 자연인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시면 이제 특허 고객 실명 확인이 필요해요. 여기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넣으시고 성명, 그다음에 영어 이름 넣고 실명 인증을 누르게 되면 공인인증서를 입력하는 창이 아마 뜰 거고요. 실명 인증이 되었다면 다음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인감도장 서명 이미지를 첨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선택했던 거 국내 자연인, 주민번호, 이름 다 자동으로 기입이 되어 있고
인감도장 서명 이미지 첨부 이거를 파일 찾기를 통해서 업로드를 해주시면 거의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그 마지막에 보시면 행정정보 사용 이용 동의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거를 동의를 꼭 체크를 해주셔야지만 신속하게 국가에서 개인의 행정정보들을 활용을 해서 빨리 이 특허 고객 등록을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영업일 기준으로 업무일 기준으로 뭐 하루 이틀 뭐 빠르면 그날 당일날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행정정보 사용 이용 동의는 꼭 해주시면 빠르게 결과를 얻어볼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특허 상표 디자인을 출원하기 위한 출생 신고가 완료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되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상표가 무엇인가? 상표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 상표는 총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표와 상품인데요. 여러분들께서 헷갈리실까 봐 이제 상표란 자기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이 되겠습니다. 이게 표장이라는 게 그냥 마크, 뭐 표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상표는 이 표시 마크를 하나 가지고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상품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주영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품 분류가 달라서 분류 코드가 달라서 둘 다 등록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라고 예리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처럼 상표는 각각의 상품을 항상 고유한 상품을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개들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내가 출원하는 상표가 어느 상품에 사용할 것인지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표는 자기 자신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표장이 되겠고 상품은 일반적인 상품도 당연히 다 포함이 되죠. 책상, 의자, 스피커, 노트북, 컴퓨터, 뭐 핸드폰 모든 상품이 다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서비스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서비스라는 것은 내가 뭐 음식을 제공한다거나 혹은 뭐 유형이 아닌 무형의 서비스 뭐가 있을까요? 음, 도매업, 소매업 이런 것들이 다 서비스업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 뿐만 아니라 그 서비스에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다 상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상품이 아니라 서비스업이라고 별개로 표시를 해서 이해를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용어를 통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서비스도 그냥 싹 다 상품으로 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라는 거와 상품이라는 거에 대해서 쉽게 생각을 하시면 하림이라는 브랜드에서 치킨을 만들어서 팔잖아요. 그러면 하림은 치킨을 판매하는 상표니까 치킨이라는 치킨이라는 상품에 대한 상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굽네 치킨은 어떨까요? 굽네 치킨 같은 경우는 굽네라는 그 브랜드에서 만든 치킨을 제공하는 치킨을 제공하는 음식점업, 서비스업이 되겠고요. 그 치킨을 판매하는 데에 제공되는 포장용기 있잖아요. 그런 포장용기까지도 다 상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이해하시기에 상품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표와 상품이 유사해야 한다라고 유사 개념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표장이 동일 유사하고 상품이 동일 유사하면 이제 유사한 상표라고 보게 됩니다. 표장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마크가 되겠는데 제가 만약에 샤넬이라는 회사의 마크하고 채널이라는 뭐 가짜 짝퉁이 되겠죠. 뭐 채널이라는 마크가 있을 때 그 두 개는 뭐 N 하나 차이를 제외하고는 똑같으니까 이런 거는 표장이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제가 의자를 판매를 하는데 테이블용 의자가 있고 뭐 앉은뱅이 의자가 있을 것이고 뭐 이런 다양한 종류들의 의자가 등록이 되어 있을 수 있는데 테이블 의자랑 뭐 앉은뱅이 의자 이런 거는 두 개가 서로 유사한 상품이 되겠죠. 그리고 뭐 의자랑 핸드폰 이런 것들은 전혀 비유사한 상품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상표가 유사하다라고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 상품하고 표장이 전부 다 동일하거나 유사해야지만
유사한 상표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사 개념은 이따가 또 필요할 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제 본격적인 출원 절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로에 접속하시게 되면 가장 메인에서는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 거기서 첫 번째로 신청 및 제출이라는 항목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다 대면 아래에 이렇게 창이 열리게 되고 국내 출원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바로 이제 출원을 직접 진행하실 수 있는 절차니까 뭐 가능하신 분들은 한번 옆에다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뭐 엣지, 크롬 이런 거 띄워두시고 접속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로그인이 되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국내 출원을 누르게 되면 이 뒤에 있는 화면 같은 게 뜨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명세서 서식 작성을 눌러줄 거예요. 그래서 명세서 서식 작성을 눌러주게 되면 오른쪽과 같은 화면이 뜨게 됩니다. 위에 명세서 서식 작성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 밑에 쭉 내려다 보시면 웹 작성 및 제출이 있습니다. 뭐 위에는 통합명세서 작성기, 첨부서류 입력기, 서식 작성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뭐 변리사들이 실제 업무를 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 될 텐데 이런 것들은 굳이 여러분들께서 PC에 설치하고 하면은 복잡하기만 하고 굳이 그런 거 다 사용 안 하셔도 충분히 웹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특허청에서 구현을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웹 작성 및 제출을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바로 상표 등록 출원서를 선택을 하면 출원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원할 지식재산권의 종류는 지금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중에서 상표가 되겠죠. 그래서 상표를 선택하시고 출원 절차 서류, 중간 절차 서류, 등록 절차 서류, 심판 절차 서류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서류들을 제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상표 등록 출원서를 제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출원 절차 서류에서 상표 등록 출원서를 선택을 하고 클릭을 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게 됩니다. 자, 제가 예시로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화면이 잘 보였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출원인 항목이 있고 뭐 법정 대리인, 대리인, 참조 번호, 등록 대상 입력 방법, 등록 대상 우선권 주장, 출원 시 특례 주장 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여기 빨간색 별 표시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빨간색 별 표시는 필수 입력 사항이니까 이 빨간 별 표시되어 있는 것만 입력을 하면 여러분들께서 다른 거는 입력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출원을 완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출원인을 살펴보게 되면 빨간 별 표시가 붙어 있죠. 그러면 이거는 자동으로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부분이고 특허 고객 번호라는 게 아까 출생 신고를 했던 그 특허 고객 등록을 하게 되면 고유한 번호를 발급을 해줍니다. 그 특허 고객 번호가 여기에 뜨게 되는데 지금 그냥 제가 모자이크 처리를 했고요. 그 밑에 법정 대리인, 대리인, 참조 번호 이런 것들은 빨간 별 표시가 없으니까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등록 대상 입력 방법 여기에 또 별 표시가 되어 있네요. 등록 대상 입력 방법에는 고시 명칭만 입력 혹은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뭐 고시되지 않은 명칭까지 입력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고시된 명칭만 입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시 명칭이라는 것은 특허청에서 상품이 워낙 다양한 상품들이 있으니까 그 상품의 이름들을 다 정해 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과일 같은 경우는 사과, 배, 포도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컴퓨터, 핸드폰, 마이크, 생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물건들에 대해서 이름을 입력을 해 놓은 거고요. 그 이름들 중에서 그 명칭들 중에서 선택을 해서 출원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고시 명칭만 입력 이걸로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런 고시 명칭이 없는 내가 특수한 제품을 판매를 한다라고 하는 경우 쉽게 예를 들면 창틀에 연결되는 경첩에 적용되는 나사 뭐 이런 고유한 제품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런 제품에 대해서 상표 등록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만 고시되지 않은 명칭 입력을 해서 직접 상품 명칭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등록 대상 입력 방법에 대한 설명은 그렇게 마치도록 하고 다음으로 등록 대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앞에서 보셨던 등록 대상에서 추가 버튼 오른쪽에 작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음 화면으로 이렇게 넘어가실 수가 있는데 등록 대상 정보가 나이스가 아니고 니스 11판이거든요. 이게 전 세계에서 모여서 상품 분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해놓은 그 분류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내가 판매하는 물건이 어떤 것인가 라는 거를 고민을 해보시고 상품류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른쪽에 제가 예시로 하나 가지고 와 봤어요. 오른쪽에서 근데 나는 이거 상품류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찾기 귀찮다. 잘 모르겠다. 뭐 과학용, 항해용, 측량용, 전기용 뭐 무슨 기구들 뭐 이렇게 있는데 난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여러분이 판매하시는 상품을 그냥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전체 유사공 코드에 설정을 해두고 그냥 상품 검색에서 위스키를 입력을 해봤어요. 저는 예시로. 제가 요새 위스키를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위스키 관련 유튜브도 열심히 보고 있고 그런데 위스키를 검색을 했더니 위스키가 들어가 있는 상품 제목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뭐 향이 첨가된 위스키 구매 대행업, 위스키 도매업, 소매업, 중개업, 뭐 판매 대행업 뭐 다양하게 나와 있고요. 그중에서 원하는 지정 상품을 선택을 해서 선택 추가를 누르면 지정 상품이 선택이 됩니다. 제가 고른 지정 상품에는 라이 위스키, 메가 위스키, 버번 위스키, 블렌드 위스키, 싱글 몰트 위스키, 아메리칸 위스키 이렇게 해서 총 8가지를 선택을 했네요. 그리고 나서 지정 상품 추가 버튼을 최종적으로 눌러주게 되면 아래에 상품류 제33류 해서 제가 선택했던 버번 위스키 등이 다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스크롤이 굉장히 표시가 작아요. 그러니까 이 위에 엄청나게 많은 지정 상품들이 존재를 하는 거고 그 상품 위스키와 관련된 상품들 중에서 내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내가 판매하고 있는 그 서비스업이나 물품, 상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용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실 수가 있고 상표의 유형을 선택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상표의 유형이라는 것은 뭐 일반 상표냐 특수 상표냐라는 것을 선택을 하는 것인데요. 일반 상표라는 거는 우리가 뭐 물건에 붙어 있는 삼성, 애플 뭐 그런 상표들이 일반 상표가 되겠고 특수 상표에는 소리, 냄새, 동작, 홀로그램, 입체적 형상 뭐 이런 것들에 대응하는 특수 상표들이 있습니다. 소리 상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띵띵 띠링띵 하면은 어떤 회사가 떠오르실까요? 어, 다들 같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SK텔레콤이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이제 소리 상표가 됩니다. 특정 소리를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거를 어떤 브랜드로 인식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소리 상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냄새도 상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냄새를 맡았는데 이 냄새를 맡으면 특정 브랜드가 떠오른다라고 하게 된다면 그것도 냄새 상표로 인정이 되고요. 우리나라 상표법에서는 동작이나 홀로그램, 입체적 형상 이런 것들도 다 상표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상표를 출원하는 예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00이면 99는 일반 상표를 선택을 해서 출원을 하시게 되고요. 자, 일반 상표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알림창, 팝업창이 하나가 뜨게 됩니다. 일반 상표의 경우에는 상표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기재됩니다. 상표의 설명을 기재하시겠습니까? 라는 창이 뜨게 됩니다. 그때 모든 뭐 사이트에서 웬만하면 그냥 오케이 오케이 확인만 누르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꼭 취소 버튼을 눌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설명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표의 설명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상표인가라는 거를 설명해주는 내용을 작성하는 건 아닌데 일반 상표는 그냥 그 상표의 문자나 도형 그 자체가
상표를 나타내는 것이다 보니까 특별하게 뭐 설명을 해줄 필요도 없고 설명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소리 상표와 같은 경우에는 이 음악 파일로 제출을 하기도 하지만 그냥 이 음악 파일끼리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각적 표현을 어, 기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과 함께 이 상표의 설명을 기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는 일반 상표기 때문에 기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유에서 취소 버튼을 꼭 눌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확인 버튼 누르셨다면 그냥 이거 취소 누르고 다시 절차를 수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확인 눌러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여기서 상표에 설명이라는 란이 하나가 추가로 갑자기 생기게 됩니다. 그럼 거기다가 그냥 이거는 지정 상품에 대한 뭐 상표다라고 간단하게 써주셔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번거로운 절차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취소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어, 부담 없이 넘어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상표 등록을 할 때 일반 상표가 선택이 되었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다음에 수수료를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면 이 영상 다 보고서 다 영상을 따라서 상표 출원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는 어떻게 내야 되나요? 수수료는 어디다 내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들도 있고 수수료를 제가 안 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수수료를 안 내게 되면 그냥 그 출원은 무효로 되니까 꼭 여러분들이 출원을 하셨다면 특허청에다가 반드시 수수료를 납부를 해야 되고요. 그거는 이제 마이 페이지 들어가셔서 내 상표를 클릭을 하면 거기에서 납부하시는 방법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번 따로 찾아보시면 쉽게 출원료를 납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수수료인데 상품료 하나당 56,000원의 수수료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 굉장히 싸네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상품료가 보통 여러 개를 출원을 하다 보면은 뭐 상품료를 두 개를 하면 10만 원이고 뭐 내가 상품료 두 개에 대해서 두 개씩 출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20만 원이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출원하기에는 또 부담이 되실 수도 있다. 그리고 지정 상품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8가지 지정 상품을 선택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8가지 지정 상품에 대해서 권리를 가져갈 수가 있는데 이거를 20개까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20개까지 선택을 했을 때에는 추가적인 수수료가 없겠지만 만약에 21개를 선택했다, 22개를 선택했다 해서 더 많이 선택을 하게 된다면 출원료 바로 아래에 적혀 있는 지정 상품 가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개를 제외를 하고 그 초과된 상품들에 대해서는 가산료가 하나당 2,000원씩이었던 것 같거든요. 아무튼 그런 추가 수수료가 붙는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지정 상품의 선택에 대해서는 또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마지막 상표 견본이 있습니다. 이 상표 견본은 내가 실제로 어떤 상표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상표를 제출을 하는 것입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목이 자꾸 걸려서. 네, 상표 견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추가 버튼을 누르고 가지고 계신 상표 견본을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그 PPT 가장 첫 화면에 제가 넣어뒀던 남습이라는 이 유튜브와 결합된 이 모양이 제 상표, 제가 지금 예시로 올려놓은 상표가 되겠는데 그냥 실제로 사용하실 상표의 견본 파일을 업로드 하시면 저는 PNG 파일로 업로드를 했고요.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으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파일 업로드하면 이 미리 보기란에서 이렇게 밑에 미리 보기가 뜨게 되고 첨부 서류에 체크가 자동으로 되어 있는 케이스가 있어서 그 첨부 서류에는 별 표시가 없잖아요. 빨간 별 표시가 있는 부분만 저희가 진행을 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첨부 서류는 체크를 혹시 되어 있다면 체크를 해줘 주시고 작성 완료 및 서명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모든 절차가 완료가 됩니다. 최종적으로 미리 보기 화면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가 출원하려고 하는 상표가 잘 작성이 되었는가? 위에서부터 서류명은 상표 등록 출원서고 권리 구분은 상표, 상명, 출원인은 남동현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정 상품에는 내가 아까 선택한 지정 상품들이 잘 들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수수료 56,000원을 납부를, 이 절차 온라인 제출 누르고 난 다음에 56,000원을 납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제출을 누르게 되면 최종적으로 공인인증서 서명 절차가 한 번 더 있습니다. 이 서류를 제출하는 게 어, 온라인으로, 아니 이렇게 쉽게 상표를 출원할 수 있다고? 그냥 금방 상표 출원이 완료가 됐네. 저 같은 경우에 그냥 만약에 특정 상표가 정해져 있고 지정 상품이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뭐 10분도 안 걸려서 한 건의 출원이 완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쉽게 따라 하시면 충분히 시간도 오래 안 걸리고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간단하게 출원을 완료를 할 수가 있다 보니까 만약에 실수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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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했어 하고 나서 나중에 이거 수정할 수 없을까요? 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묻는 질문들을 좀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출원을 하실 때 제출한 상표를 수정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물어보시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랬는데 원칙적으로 한번 상표를 출원하게 된다면 이거는 국가에다가 제출한 서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클릭으로 간단하게 완료를 했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내가 특허청에다가 상표 출원서라는 서류를 작성을 해서 프린트를 해가지고 내 서명 도장까지 딱 찍은 다음에 특허청에 방문을 해서 제출을 하는 거죠. 혹은 우편으로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서류가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수정을 할 수가 있을까요?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냥 원칙적으로는 수정이 불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상표를 수정하고 싶다면 부기적인 부분의 삭제만 가능합니다. 뭐 만약에 제가 콤마를 하나 잘못 찍었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콤마를 삭제하겠다라는 정도, 뭐 이런 정도의 부기적인 부분이 아니고서는 정말 허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정 상품에 추가가 가능합니까? 제가 처음에는 블렌디드 위스키만 지정 상품으로 선택을 했는데 나중에는 싱글 몰트 위스키도 선택을 추가를 하고 싶은데요. 이거 어떻게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케이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정식 서류를 국가에다가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쉽게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출원에다가 지정 상품을 추가하실 수는 없고, 별도의 절차, 지정 상품 추가 등록 출원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지정 상품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뭘까요? 방금 한번 출원을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최소 56,000원이라는 비용을 납부를 하셨는데, 지정상품 추가 등록 출원을 하면은 그 비용을 다시 또 납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하나, 두 개 이렇게 잘못 선택해가지고 나중에 추가를 하려고 한다면 비용이 또 발생을 하니까 그 부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실수하지 않고 마지막 제출 전에 한번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뭐 국제화 시대라는 말이 나온 지도 너무 오래된 것 같은데 글로벌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내 상표를 한글이나 영어 중에 어떤 걸로 출원할까요? 어떤 게 좋을까요? 뭐 지금 사용하는 거는 한글인데 영어로 하는 게 좀 더 멋있어 보이는 것 같고 출원할 때는 그래도 영어로 하는 게 낫지 않나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드리자면 둘 다 각각 출원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가장 부담되는 게 비용적인 문제다 보니까 꼭 하나만 출원해야 된다. 나는 일단은 지금 하나만 출원하고 나중에 뭐 돈 많이 벌면 하나 더 출원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에는 더 많이 사용하는 상표로 진행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사용하시는 게 한글이라고 한다면 한글로 상표를 출원하시는 게 좋고요. 영어로 상표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영어로 출원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제가 상표 등록을 하고서 3년 동안 사용을 하지 않으면 그 상표가 취소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상표가 취소된다는 건 아니지만 내가 상표를 한글로 쓰고 있는데 영어로 등록을 받아 놓으면 영어는 계속 안 쓰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3년이 지나면 다른 사람이 그 상표 저거 영어 탐나네? 저거 취소시켜 버리고 내가 써야지 라고 하면서 영어로 된 상표를 취소시켜 버리고
자신이 영어로 된 상표를 다시 출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걸 사용하시느냐에 따라서 언어는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쉬운 거는 그냥 여러분의 제품에 붙어 있는 상표를 그대로 출원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출원하고 나서 등록은 어떻게 될까요? 통상적으로 10개월 정도의 심사를 거쳐서 별다른 이유가 없는 한 출원 공고가 통지되고 이후에 등록 결정과 함께 등록료를 납부하면 최종 등록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제가 통상 10개월 정도라고 썼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특허, 상표, 디자인 이런 출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 뭐 중소기업을 운영하신다거나 뭐 대기업도 그렇고 지금 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들이 정말 커져가고 있고 그러한 관심과 이해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바로 실제 출원 건수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상표 출원이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심사 결과는 점점 더 늦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10월 달에 출원했던 상표가 하나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출원을 한 상표고요. 근데 그게 아직도 심사 결과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 1년이 넘었거든요. 작년 10월 초에 출원을 했으니까 지금 만 1년 하고도 조금 더 지나고 있는데 아직 특허청에서는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고 언제 이 심사가 완료될지는 미지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나중에 뒤에서 설명드릴 우선심사 제도라는 것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아무튼 정리하자면 출원하고 나서 대략적으로 요새는 출원 건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심사관의 수는 한정적이고 그래서 1년 이상의 기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별다른 거절 이유가 없다면 출원이 공고가 됩니다. 공고라는 것은 특허청 홈페이지에 게시가 됩니다. 이런 상표를 누군가 출원을 했는데 우리가 곧 등록을 할 예정이니까 이의 있는 사람은 이의 신청을 하세요라는 공고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뭐 별다른 이의 신청이 없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등록 결정이 나오게 되고 그때 등록료를 한 번 더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5만 6천 원만 내고 다 끝난 게 아니라 마지막 최종적으로 등록을 할 때 약 20만 원 가량의 등록료를 특허청에다가 한 번 더 납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표를 출원할 때 제가 출원은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좀 사용하다 보니까 좀 세련된 표시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혹은 우리 사업의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혹은 뭐 상표를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런 질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상표를 변경해서 그냥 써도 되나요? 라고 하는데 글씨체를 약간 변경한다거나 뭐 사소한 부분의 변경 정도까지는 가능하지만 만약에 인상이 크게 바뀐다, 기존의 상표에서 새로운 상표로 너무 크게 인상이 바뀐다라고 한다면 다시 출원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상표 등록은 기존에 출원했을 때 그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보니까 거기서 너무 많이 변형이 되면 새로운 상표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어와 한글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이치로 내가 너무 크게 변경해서 사용을 하게 된다면 그 등록된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특허청에서는 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변경한 상표에 대해서 다시 출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상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나홀로 상표 출원은 여기까지가 되겠고 다음으로 디자인 출원을 설명드릴 건데 한 가지 나홀로 상표 출원에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상표 견본에서 제가 설명드리지 않고 그냥 넘어갔던 건데 상표 견본이라는 항목 옆에 보시면 문자를 입력하여 견본 이미지로 변환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가 저처럼 이렇게 모양이 있는 상표가 아니고 뭐 도형이 결합된 그런 상표가 아니고 그냥 문자로만 되어 있다. 예를 들면 그냥 여기서 보이시는 남습이라는 문자로만 되어 있는 상표 같은 경우에는 굳이 여러분이 파일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파일 첨부를 하실 필요가 없고 여기 문자를 입력하여 견본 이미지로 변환해 체크를 해주시면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칸이 나와요. 그래서 그 칸에다가 원하는 여러분의 상표명을 입력을 하시면 자동으로 이 미리 보기에 그 상표가 이미지로 변환이 돼서 업로드가 되고요.
그래서 문자로만 되어 있는 상표를 출원하실 경우에는 그걸 활용하셔도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특정 글자체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뭐 당연히 어, 그 글자체까지 반영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파일 첨부를 통해서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 디자인 출원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이라는 거는 무엇일까요?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 제2조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법조문이 나와서 또 조금 딱딱해질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각각의 글자를 뜯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할 건데 디자인이란 거는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물품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그림 그린 걸 가지고 디자인이라고 뭐 실생활에서 부를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런 그림 자체만으로는 우리는 물품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특정한 물품, 예를 들면 지금 보시는 이런 종이컵에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겠죠. 그래서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종이컵이 물품이 될 거고요. 이 종이컵에 들어가 있는 모양 이런 것들이 결합된 게 바로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모양은 뭐고 색채는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3차원 3D로 인식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형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모양은 2차원 2D로 그려져 있는 것이 모양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색채는 뭐 특별히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해하시겠죠. 그냥 색깔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이라는 것은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니까 3D, 2D 그리고 색깔까지 다 합쳐져 있거나 혹은 무언가 형상은 존재를 해야 된다. 그럼으로써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시각을 통해서 인식이 되면서 미감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품이라는 거는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 동산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말하는 건축 디자인 같은 경우는 디자인 보호법에서 말하는 물품에 해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건물은 유체 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물품으로 보지 않아서 건축 디자인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우리나라 디자인 보호법에서는 보호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유사의 개념인데요. 이거는 아까 상표에서 설명드릴 때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동일 유사하고 상품도 동일 유사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디자인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이들의 결합이 유사해야 합니다. 아까 상표의 표장이 유사해야 하는 것처럼 디자인이 유사해야 하고 그다음에 상품, 어, 물품이 동일 유사해야 되겠죠. 상표에서 말하는 상품하고 디자인에서 말하는 물품하고는 상당히 비슷한 개념인데 그 물품이 동일 또는 유사해야 유사해야지만 유사한 자, 디자인 출원에 대해서는 특허청에서 가이드북을 굉장히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뭐 이게 오프라인에서 실제 책으로 발간된 건 아닌데 특허청에서 쉽게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고 특허청 홈페이지 아래 링크에 들어가시면 누구나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이 도면 작성 가이드북을 보시면서 출원을 하게 되면 뭐 어렵지 않게 출원을 진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도 디자인 도면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디자인 도면 작성을 해서 최종적인 출원까지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사용했던 그 특허로라는 사이트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상표 디자인 특허 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 특허로 사이트에서 모든 걸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웹 작성 및 제출, 아까 앞부분에서까지의 절차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권리 범위를,
권리의 종류를 선택하실 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중에서 이번에는 디자인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상표 출원에서는 상표 등록 출원서가 종류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상표 등록 출원서를 선택하면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디자인 같은 경우는 출원서의 종류가 두 개가 있습니다. 뭐 뒤에 분할 출원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겠고요. 제일 메인이 되는 디자인 심사 등록 출원서와 디자인 일부 심사 등록 출원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중에서는 뭘 선택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에 따라서 둘 중에 선택하는 항목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단 디자인 일부 심사 등록이란 무엇이냐면 디자인 등록 출원이 디자인 등록 요건 중 일부만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디자인 보호법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어요. 뭐 일부 어쩌고 저쩌고 막 하고 있는데 간단히 말해서 선행 디자인이 있는지 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등록해 주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무심사 등록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심사 없이 등록을 해주겠다라고 하니까 출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를 하는 거예요. 뭐야 그냥 이거 그냥 제출만 하면 무조건 다 등록해 주는 거야? 라고 오해를 하다 보니까 특허청에서는 명칭을 야 그래도 일부는 심사하지 특허 출원료 돈 냈는지 보고 그 다음에 도면이 적당히 잘 작성이 되었는지 그런 거는 보는데 선행 디자인이 있는지 누가 먼저 비슷한 거를 출원한 이력이 있는지 그것만 안 보겠다고 라고 하면서 이름을 디자인 일부 심사 등록으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디자인 심사 등록은 여러 가지 디자인 출원에 대한 요건들을 검토를 하고 나서 디자인이 동일한 게 유사하거나 동일한 디자인이 먼저 출원된 내역이 있는지 먼저 등록된 사항이 있는지를 심사를 하고 등록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디자인 심사 등록 출원이고 그런 거는 보지 않고 그냥 돈 잘 냈는지 도면이 엉뚱한 도면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닌지 뭐 그런 부분들 형식적인 부분만 보고서 등록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디자인 일부 심사 등록 출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부 심사 등록 출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조금 이해하시면 왜 이 대상 물품류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품류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식품, 의류 및 패션 잡화용품, 다른 류에 명기되지 않은 여행용품, 케이스, 파라솔 및 신변용품, 섬유 제품, 뭐 물품 운송, 장식용품, 문방구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 물품류에 속하지 않는 다른 모든 물품류는 디자인 심사 등록 출원, 선행 디자인이 있는지를 심사를 하고 나서 출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속하는 물품류들은 심사를 일부에 대해서만 하고 심사를 완료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봤을 때 무언가 공통점이 조금 떠오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공통점일까요? 정답을 바로 말씀을 드리면 유행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물품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행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의류 같은 경우를 예시를 들어볼게요. 제가 올해 어떤 디자인의 청바지를 새롭게 유행하는 청바지의 디자인을 출원을 했는데 출원하고서 등록을 받기까지 1년이 넘게 걸려가지고 등록을 받았더니 이미 그 유행이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거 디자인 등록해가지고 뭐 어디다 쓰나? 이미 이거 유행 다 지나고 아무도 안 사고 아무도 안 파는데 이거 필요가 없는 권리가 돼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허청에서는 이런 유행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물품류들에 대해서는 야, 일단 그냥 등록을 해주자. 그게 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거에서 유익하겠다. 공익적인 목적이 크겠다라고 해서 등록을 해줍니다. 심사를 하지 않고 그냥 막 등록을 해주다 보면 다른 거에 카피 제품도 그냥 등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떻게 하나요? 그냥 누군가 자기가 심사도 안 받고 등록을 돼버리니까 카피 제품들을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사후적으로 무효 심판이라든가 취소 심판 절차를 통해서 그 디자인이 실제 분쟁이 발생을 했을 때 무효나 취소 등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행이 빠르게 변화하는 디자인 물품들에 대해서는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일부만 진행을 하고 디자인권을 발급을 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디자인 출원으로 돌아와서 디자인 심사 등록 출원서를 할 것인가 혹은 일부 심사 등록 출원서를 할 것인가는 물품류의 어떤 거가 내가 속하는가, 만약에 이 부분에 속한다면 일부 심사를 선택을 하셔야만 하고,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면 심사 등록 출원서를 선택하셔야만 합니다. 자, 우리의 예시로는 심사 등록 출원서를 선택을 했고요. 일디자인, 복수 디자인 여부, 이것도 마찬가지로 빨간색 표시에 대해서만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디자인, 복수 디자인 여부를 선택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일디자인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복수 디자인이라는 것은 하나의 출원에서 여러 개의 디자인을 동시에 출원하겠다라는 것인데 그런 부분까지는 굳이 지금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일디자인 선택하면 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품류 같은 경우는 저는 제17류를 선택을 했고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하모니카를 선택을 했네요. 이것도 뭐 아까 상품 선택했던 것처럼 그냥 찾기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제품이 있는지를 잘 찾아주시면 되고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에서 세부 물품 분류를 보시면 건반악기,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관악기를 선택을 하니까 뭐 백파이프, 바순, 군용 나팔, 뭐 플루트, 하모니카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저는 하모니카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표의 상품 선택과 다른 점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는 물품은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자인을 출원을 할 때 그 디자인은 물품에 화체된 디자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여러 가지 물품에 동일한 디자인을 넣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전부 다 그림 모양은 같을 수 있을지라도 형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각기 다른 디자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모니카에도 특정 모양을 입혀가지고 디자인으로 출원을 하고 싶다. 그 다음에 플루트에도 비슷한 모양을 입혀서 출원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각각 개별적으로 하모니카와 플루트를 출원을 하셔야 되고 각각 하나씩 선택을 하셔서 출원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창작자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디자인을 누가 만들었는가? 내가 만들어서 내가 출원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만들어서 내가 출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자인을 만든 사람이 누군지 간단하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상표 같은 경우는 일단 상표를 출원하는 사람이 뭐 만든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표는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창작자라는 개념이 없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똑같이 수수료를 내야 되겠죠. 디자인 등록 출원서를 내면 합계 94,000원. 디자인은 상표랑 다르게 조금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94,000원이라는 것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음, 아까 상표에서 하나 말씀 안 드린 게 고시 명칭만 입력하게 되면 54,000원이었는데 고시되지 않은 명칭 아까 예시로 드렸던 게 창문 틀에 사용되는 경첩에 이용되는 나사 뭐 이런 특수한 물품을 내가 작성해서 출원을 하고자 한다면 어, 출원료가 조금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고시 명칭을 입력하시는 게 좋겠죠. 네, 아무튼 다시 디자인 등록 출원서로 돌아와서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되고 명세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이거는 아까 우리는 상표를 출원할 때는 그냥 상표 파일 하나만 업로드를 하면 됐는데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도면을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명세서를 조금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 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도면, 물품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설명, 그다음에 창작 내용의 요점 이렇게 작성을 해서 이 작성된 파일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서류는 어디서 다운받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그냥 여기 그 특허로 홈페이지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서 다운로드 버튼이 있거든요. 오른쪽에 까만색 버튼, 이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다운받으실 수가 있고요. 예시 파일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디자인 도면 명세서인데 물품류는 제14류 그리고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이동통신 기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거는 핸드폰에 대한 디자인 추론서인데 그냥 아까 보셨던 것처럼 상품을 선택하실 때 쭉 골라보다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물품류 제14류에서 레코딩, 통신 및 데이터 처리 기기 이게 큰 분류가 하나가 될 것이고 그 밑에 이동통신 기기라는 세부 물품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통신 기기라는 물품을 선택을 했고요. 디자인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 상표에 비해서는 조금 복잡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특허에 비하면 진짜 엄청 간단하게 추론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의 설명에다가는 각 도면을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그 도면이 어떤 도면인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도면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실제 도면을 첨부하지는 않았고 그냥 사시도 첨부, 정면도 첨부, 배면도 첨부 이렇게 첨부라고만 작성을 해놨는데 결과적으로 6방향에서 바라본 도면하고 사시도를 첨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클래식 이스 더 베스트라고 해서 이게 가장 고전적인 방법이기도 하고 이렇게 추론하시는 게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이런 도면을 첨부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도면들을 첨부를 했을 때 디자인의 설명에다가는 도면 1.1은 디자인의 사시도임, 도면 1.1은 디자인의 정면도임, 도면 1.3은 디자인의 배면도임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뭐 어떤 물건을 하나 봤을 때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고 이런 거를 그림만 봐서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앞뒤가 똑같을 수도 있고 양옆이 똑같을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서 간단히 써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거의 뭐 이것만 쓰고 제출을 하셔도 되는데 뭔가 기타 도면 관련된 간단한 설명을 추가하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도면 내에 표현된 세선은 평면 또는 굴곡임을 나타내기 위한 음영선으로 디자인의 모양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뒤에서 예시에서 어떤 걸 말하는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도면에 대한 설명을 조금 추가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추론을 했을 때 셀프 추론을 했을 때 거절 이유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도면을 잘못 작성한 경우가 가장 많겠지만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이 창작 내용의 요점을 잘못 작성하시는 경우에 거절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출원을 하실 때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이동통신기기라고 설명을 했는데 지정을 했는데 여기에서 그냥 다른 걸 작성을 하는 거죠. 그냥 뭐 핸드폰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의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함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이게 일치하지가 않게 되면 거절 이유가 통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걸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다시 출원을 해야 되는 불상사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물품을 이동통신기기라고 정했으면 창작 내용의 요점에서도 이동통신기기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의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한다라고 적어주셔야 됩니다. 여기 문구는 그냥 내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골랐던 그 물품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의 창작 내용으로 요점으로 함. 이걸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서 그대로 작성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뭔가 창작 내용의 요점을 장황하게 설명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이 디자인이 등록되었을 때 권리 범위를 행사함에 있어서 상대방이 반대 주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 부분은 좀 너무 심화된 내용이기는 한데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실 때는 그냥 이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작성하면 가장 여러분들이 넓게 권리 범위를 가져가실 수 있고 나중에 분쟁의 여지를 주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실제 도면의 예시입니다. 누구나 다 알 것 같은데요. 이게 무엇인지는 바로 아이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록 디자인 30-109-7974라는 디자인 등록 번호를 가진 그 디자인의 명세서를 제가 가지고 와 봤습니다. 이거는 뭐 비공개 자료는 아니고 디자인이 등록되게 되면 특허청 홈페이지에 다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열람하실 수 있는 자료인데 애플에서 실제로 이렇게 사시도를 첨부를 하고 그 다음에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뭐 배면도, 저면도 이렇게 쭉 다 작성을 한 도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도면만 봐도 실제로 이 사람이 출원한 디자인이 어떤 건지를 충분히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아이폰 12에서 이 모서리 테두리가 좀 각이 져서 떨어지는 이번 아이폰 13에서도 비슷한 디자인으로 출원이 되었죠. 비슷한 디자인으로 출시가 되었죠. 네, 그래서 자세히 한번 설명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물품류 제14류 이동통신기기인데 아까 제가 설명했던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도면 내에 표현된 세선은 정면 또는 평면 또는 굴곡임을 나타내기 위한 음영선으로 디자인의 모양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 세 줄로 그어진 이런 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선들이 실제 핸드폰의 디자인을 구성하는 게 아니고 그냥 평면임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선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뒷면에 보시면 이 카메라 부분이 카툭튀라고 하잖아요. 카메라 부분이 툭 튀어나와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이 세 선이 꺾여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보이는데 죄송합니다. 네, 자세히 보시면 여기 세 선이 꺾여 있어서 그 세 선은 굴곡임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선을 애플에서 그리게 된 것이고요. 밑에 도면의 다른 설명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이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도 이렇게 작성을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그냥 똑같이 작성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도 등록이 충분히 되는구나. 뭐 별거 없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의 창작 내용의 요점은 애플에서 뭐라고 작성을 했을까요? 이동통신기기의 형상,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의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한다. 라고 간단히만 작성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굳이 뭐 복잡하게 내 디자인은 이래서 좋고 내가 얼마나 고민을 해서 만들었는데 이거의 진짜 요점은 이 부분이 포인트다. 뭐 이렇게 장황하게 절대 기재하실 필요도 없고 기재하시면 별로 좋지도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시는 이것도 아이폰이에요. 구형 아이폰인데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얘는 도면이 되겠고 얘는 사진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디자인 출원을 할 때 굳이 도면을 작성하기가 귀찮다. 내가 도면 작성 잘 못하겠다라고 하시면 그냥 사진을 찍어서 제출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실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배경이 전혀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하얀 바탕에 핸드폰이 올려져 있는 뭐 회색 바탕인가요? 아무튼 그 회색 바탕 위에 핸드폰이 올려져 있는 핸드폰만 딱 사진 안에 딱 핸드폰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나머지 사진들도 봤을 때 그냥 배경을 전혀 없이 핸드폰만 딱 들어가 있게 되고 이렇게 사진을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핸드폰 말고 다른 옆에 열쇠고리라든가 핸드폰이 케이스가 씌워져 있다던가 아니면 뭔가 불필요한 물건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특허청에서는 거절 이유를 통지하고 바로 등록을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제출하는 것은 그냥 나는 이동통신 기기라고 얘기를 했고 그 옆에 설명으로 디자인의 정면 부분이다, 디자인의 배면 부분이다라고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도면을 가지고서 디자인의 권리 범위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옆에 열쇠고리가 달려 있으면 이 열쇠고리도 어, 그 권리 범위에 포함이 되는 것인가? 어디까지가 이 사람이 원하는 디자인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배경은 꼭 지워주시고 혹은 그게 어렵다면 배경이 없는 곳에서 촬영을 진행하시면 가장 간단하겠죠. 그래서 도면 대신에 사진으로 출원을 진행하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보셨는데 사진이나 도면이나 뭐 다 애플에서 출원한 걸 제가 자료로 가지고 온 이유는 쉽게 참고하실 때 뭐 부담이 없겠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어려운 걸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드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없다. 애플도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다 디자인 등록받고 이런 걸로 소송도 하고 그런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실제 이게 소송된 디자인은 아니고 그냥 말씀을 그렇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그렇게 작성한 명세서를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지금 도면이 다 첨부가 되어 있고 이 완성된 명세서를
아까 우리 그 특허로 사이트에다가 첨부를 하시게 되면 파일 찾기를 해서 첨부를 하고 마지막 작성 완료 및 서명 버튼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 오른쪽과 같이 또 미리 보기 화면이 하나 뜨게 됩니다. 특허청에서 내가 특허청에다가 어떤 서류를 내는가 디자인 등록 출원서고 출원 구분에서는 디자인 심사 등록 출원서 그 다음에 출원인은 남동현으로 되어 있고 창작자도 남동현 이 사람이 만든 거다라고 되어 있고요. 출원료는 99,000원을 납부를 하게 되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70%를 감면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29,700원만 납부를 하더라도 출원을 완료를 하실 수가 있네요. 그러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출원을 진행하실 수도 있고요. 뭐 중소기업도 50% 감면 제도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감면 비용 수수료 감면 제도에 대해서는 특허청에 검색을 하시면 잘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걸 디자인 출원도 제가 알려드리면 유튜브에서 굉장히 질문이 많습니다. 도면 대신 사진이 가능한가요? 방금 보셨던 것처럼 사진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배경이 나오지 않도록 찍거나 별도의 작업을 통해서 배경을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도면 파일을 그냥 2D 도면뿐만 아니라 뭐 3D 모델링 파일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뭔가 제품을 만들기 위한 도안이다라고 하는 경우에 3D 모델링 파일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랬을 때 그런 3D 모델링 파일 자체로도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파일들도 특허청에서 다 받아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